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수능을 준비하신 학생 여러분,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신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뭘 찍을 예정이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선생님이 올해 2022 EBS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 시간 작품 다 정리했고요. 그 다음 고전 산문까지 정리를 다 했거든요. 이제 적용학습에서 오늘부터 현대시 작품을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시는 한 강좌에 현대시가 2편이 같이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하기 편하도록 그 2편의 시를 한 번에 강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씩 끊어서 짤막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담 없이 그냥 시 한 편 가볍게 볼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좀 짧게 공부를 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설명을 다 해드려서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정말 많은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고자 합니다. 경화여고 학생들, 이제 3학년 학생들은 선생님이 그 수업 때 이제 수업을 정규 수업에도 해드리고 있긴 한데 이렇게 강의를 좀 남겨놓으면 혼자 공부할 때도 좀 편할 것 같으니까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강의로 한용운의 해당화라는 시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요 해당화, 이 한용운의 시인데, 여러분 먼저 좀 하나 알고 넘어가면 좋을 만한 게, 현대시 1강에서 한용운의 해당화라는 시하고요. 그 다음에 박제삼의 한이라는 시를 함께 엮어놨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2017 EBS 수능 특강이 있어요. EBS 수능 특강 요 책에서 어떻게 시를 묶었었냐면, 한용운의 가장 유명한 시죠.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어요. 한용운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와 함께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박제삼의 한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요 두 개를 엮어서 2017 그 EBS 수능 특강에는 실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4년 만에 또 이 둘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용운과 박제삼을 같이 묶어서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건 이 문제를 출제하신 선생님의 포인트가 좀 느껴지는 거죠. 뭐냐? 한용운 하면 여성적 어조가 들어있는데 그에 반면에 이제 떠난 님에 대한 아쉬움을 노래하거나 좀 나를 좀 돌아봐줬으면 어떤 그리움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 그리움의 끝은 되게 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박제삼 하면 또 제일 유명한 게 한의 시인이거든요. 한의 3대 시인, 김소월, 박제삼, 한용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둘을 같이 묶었다라는 건 바로 요 글자의 포인트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책에서는 님의 침묵 대신에 해당화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 시인의 본질적인 속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해당화라는 시에서도 혹시라도 님에 대한 그리움과 한을 담고 있다면 결국 이 두 작품을 연계한 이유는 아마 한이라는 글자가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한용운이라는 시인이 어떤 시인이냐, 먼저 여러분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야겠죠. 한용운 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는 단어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습니다, 합니다 뭐 이런 말 있죠. 요 뒤에 보더라도 뭐 어디 보니까 습니다, 그려, 습니다, 또 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됩니다, 이런 말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용운의 시는 우리가 보통 친구들에게 야 나 오늘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습니다 입니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 그 문법을 배우신 분들 1학년 때 보통 문법 배웠을 거니까 그때 하십시오체라고 상대 높임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뭐뭐 습니다 입니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경어체라는 거는 상대방을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높여 부르는 대상에게 뭐뭐 씁니다라는 얘기를 가져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예찬에 대해 예찬적인 태도 이런 게 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더불어서 한용운의 시는 되게 기다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적인 어조보다는 여성적인 어조가 많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여성적인 어조가 사용되게 되면 의지 이런 쪽보다는 되게 좀 섬세한 감정 표현 이런 쪽으로 많이 연결이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한용운 하면 또 떠올라야 되는 게 머릿속에 한 글자죠. 무조건 한용운은 님. 그러니까 한용운의 대부분의 시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임이라는 글자잖아요. 근데 이 임이
씁니다를 쓴 걸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보통 사랑하는 애인에게 뭐 씁니다란 말 잘 안 쓰지 않나요? 남자친구한테 여러분이 자기 나 오늘 밥 먹었습니다 이렇게 잘 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의 님을 단순하게 애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으나 대개는 조국이나 혹은 절대자, 뭐 진리 이러한 의미를 더 많이 담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한용운의 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표현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역설이라는 건데 사실은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역설이 딱 보인다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 대부분의 시에 역설이 거의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의 비밀 같은 거 보게 되면 님을 위해서 옷을 짓고 있는데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쓴다든가 한용운의 님의 침묵에서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쓰는 거죠. 그걸 통해서 뭔가 보내고 싶지 않았던 안타까움, 그러니까 그 그리움 그런 걸 강조하고 싶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머릿속에 먼저 좀 담은 상태에서 이 시를 보면 좋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를 볼 때 머릿속에 요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상황, 그러니까 화자, 혹은 대상, 그리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떠한 정서와 태도를 품고 있는지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당신이 나오니까 이 시는 당신이란 존재가 중요한 건가 보다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당신은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봄은 벌써 늦었습니다. 자, 소재가 나오는데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는데 봄이 왔대요. 그럼 이 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해당화가 피는 계절인가 보다. 이거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담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 당신이란 존재는 아마 임이란 존재로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럼 님이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다면서요.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당신이 현재 부재 중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리고 해당화 피기 전에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당화 피기 전에 내가 올게 라고 뭐 한 거냐면 약속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약속은 나에게 설렘을 주겠죠. 그래, 님이 오실 거야. 이런 설렘을 줄 텐데 이 봄이 벌써 늦었다라는 얘기는 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때 봄이라고 하는 건 아마 이 해당화 개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 안타까운 건 뭐냐면 봄이 온다라는 건 내가 님이 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을 텐데 막상 봄이 왔는데 님이 오지 않았다면 이 봄은 나에게 좌절감을 줄 수 있거든요. 밑에 봐요. 봄이 오기 전에는 어서 오기를 바랐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뭔가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화가 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설렘의 마음이 좀 있었겠죠? 쉽게 말하면 이쪽은 나에게 있어서 약속의 시간 같았던 거예요. 이 약속의 시간에게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뭔가 희망을 품게 하기도 하고 되게 좋은 감정이 많았겠죠? 그런데 봄이 오고 보니 봄이 와버렸어요. 근데 왔는데 님이 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찍 왔나? 님이 오고 계시는데 봄이 그보다 더 빨리 와버려서 님이 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왜? 님은 봄이 오기 전에 온다고 했는데 저놈의 봄, 님보다 먼저 와버리다니. 그러니까 님이 어쩌면 안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뒤에 부분은 약속의 시간이 아니라 약속이 깨진 시간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이건 일종의 나한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일종의 희망이 아닌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시기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약속의 시간이 약속이 깨진 시간으로 변하는 요 사이에 있는 존재가 뭐냐? 바로 이 봄이라는 글자 혹은 피어버린 해당화라는 글자가 요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라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봄과 해당화는 나에게 기대감을 줌과 동시에 또한 절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절제 여기서 먼저 지금 내게 뭔가 희망이 있었으나 뭔가 좀 설렘도 있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좀 기대감이 있었으나 그 기대감이 뭔가 좌절된 상태라는 걸 우리가 살짝 엿볼 수 있겠네요. 그죠? 다음 가보죠. 철 모르는 아이들은 뒷동산에 해당화가 피었다고 좋아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왜 철 모른다고 했냐면 애들은 뭐 내가 어떤 마음의 상태인지 알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애들은 마냥 와 봄 왔다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그냥 봄이 왔다가 좋아하는 모습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철 모르는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철 모른다는 얘기는 내 마음도 모르는 저 철없는 것들이 봄 왔다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봄이 왔다라는 건 우리 님이 왔어야 되는데 우리 님이 안 온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툰다라는 게 뭐냐면 어쭈? 야 지금 님이 안 왔는데 지금 너 지금 좋아하냐? 일로 와. fight.
뭐 이런 건가? 그런 거의 다투어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앞다투어라는 뜻으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진짜 뭐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철 모르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막 앞장서 갖고 와 봄이 왔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막 여기저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듣고도 못 들은 채 했대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왜 외면하고 싶냐면 이 봄이 왔다라는 걸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님이 오지 않았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봄이 오기 전에 우리님이 온다고 했는데 우리님이 지금 내 옆에 없잖아. 근데 봄이 와버렸어? 그럼 우리님은 안 올지도 모르겠구나. 왜냐하면 약속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밖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아니야. 봄 아직 안 온 것 같아. 우리님이 아직 안 왔잖아. 우리님은 분명히 봄 오기 전에 온다고 했거든. 근데 봄이 왔다고? 에이, 뻥치지 마. 아니,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어찌 보면 그냥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자, 야속한 봄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야속함을 느끼고 있는 거죠. 하춘아 씨라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는데 뭐 야속해라고 하시는 그런 분 계신데 이 야속이란 말은 일종의 그냥 원망스럽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망이 뭘 원망스러운 거냐면 이 봄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봄바람은 봄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봄의 전령사 같은 거잖아요. 봄이 왔다! 근데 봄이 왔다라는 걸 알려주는 저 야속한 봄바람. 그러니까 나는 알기 싫은데 나한테 알려주니까 너무 싫은 거 원망스러운 거죠. 나는 이 봄바람이 나는 꽃을 부서. 그러니까 봄바람은 나는 이상하잖아. 이거는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하늘을 나는 플라이. 자, 나는 꽃을 불어서 경때, 화장때잖아요. 아, 이 시가 화장때가 나오는 거 보니까 화자가 여성 화자라는 걸 알 수 있겠구나. 근데 남자는 화장 안 하나요?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 속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여성 화자가 있는 이 화장대 위에 놓습니다. 그려. 아, 젠장 정말 진짜 안 왔다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꽃잎을 봄바람이 날려서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야. 그래서 봄바람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야, 봄 왔어. 부정해봤자 소용없어. 봄 왔다니까. 안 와. 뭐 이런 거예요. 그죠? 자, 밑에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밑에 시름 없다라는 거는 약간 좀 힘없이 뭔가 좀 허무함을 느끼는, 허망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름 없이 꽃을 주어서 입술에 대고 너 언제 피었어? 야, 너 언제 펴버린 거야 그새? 그럼 이때 너라고 하는 건 여기는 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꽃에게 너라고 한 거 보니까 의인화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너 언제 피었어? 라고 보는 거니까 꽃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가 사용되고 있구나. 그럼 말을 건네는 어투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대화체라고 설명하죠.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는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낼 수 있겠죠. 자, 너 언제 피었니?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아마 허망 혹은 허탈함을 느끼고 있을 거야. 언제 펴버린 거야 너? 아직 우리님 오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거라 볼 수 있겠죠. 일종의 약간 좀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뭔가 좀 허탈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 상황에서 맨 마지막에 꽃은 말도 없이 나의 눈물에 비춰서 결국은 님이 오지 않았음을 얘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로 인해 눈물, 슬픔을 얘기하겠네요. 여기선 새드한 거죠. 눈물에 비춰서 둘도 되고 셋도 됩니다. 꽃잎이 분신술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게 꽃잎이 두 개, 세 개로 보인다라는 건 눈물 때문에 이제 막 아른거려서 그래서 눈물 때문에 그걸 비치니까 꽃이 두세 개로 막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야속한 봄바람은 사실은 야속한 거는 봄바람도 야속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우리님 왜 안 오시는 거야 정말 너무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원망도 드러낼 수 있겠구나라고 살짝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자, 간단하게 내용은 끝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1년에서는 뭘 얘기한 거냐면 온다던 님이 오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연에 가서는 그 피어버린 해당화를 보면서 일종의 좀 약간 슬퍼하고 왔어야 돼 우리 님이 오지 않았다니 이럴 수가 뭐 이런 거 이제 느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잠깐 시의 흐름도 일종의 약간 마인드맵 같은 건데 좀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나 요렇게 4단계 정도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상황은 님을 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왜 기다리는 거죠? 님이 봄이 오기 전에, 해당화가 피기 전에 오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님을 기다리는 중.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해당화 피기 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님을 기다리면 막 설레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님 오시겠지? 아, 저 해당화가 피쯤이면 오실 거야. 아, 너무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 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해당화만 피었고 이 야속한 봄만 온 거예요. 자, 이거 왔을 때 아, 봄이 왔네? 우리 님이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봄이 왔는데 님이 아직 안 왔잖아.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아니야. 우리 님이 안 왔을 리가 없지. 아, 맞아. 아직 봄이 오지 않은 거야. 안 들려. 아직 봄이 안 왔다니까? 하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던 거죠. 사실은 현실을 외면했지만 그 안에는 뭔가 님에 대한 야속함도 있겠고 뭔가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겠고 허탈함도 있겠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꽃잎이 내 화장대 위에 올라오는 걸 보면서 그러니까 님이 오지 않았고 봄이 왔다라는 걸 인지하게 되면서 결국 내 마음속에는 이런 슬픔과 또한 허망함 같은 게 떠오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뭐 조국을 상징한다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짜 정말 사람으로서의 애인이라는 그런 느낌보다는 간절한 조국의 독립을 바라고 있는데 그 독립이 봄이 되면 좀 오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광복에 대한 안타까움 뭐 이런 걸 노래한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것들은 다 보기를 통해서 주어졌을 때 해석이 가능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님으로 해석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하겠죠? 이것만은 꼭 정리해 봅시다. 자, 주제는요. 돌아올 기약을 어긴 임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는 시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리움과 아까 님이 오지 않아서 결국은 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감정의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걸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한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용운은 또 한의 시인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거죠. 자, 특징 첫 번째인데요. 한용운의 시는 특이하게도 약간 이야기를 쓰듯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산문적인 진술이 가득하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경어체. 아까 얘기했지만 뭐뭐 씁니다, 입니다 이런 얘기 있었죠. 경어체에 대한 얘기들. 존중하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여성적 어조가 다 살아있다. 여성적 어조라는 것들은 이제 약간 여성 화자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지만 주로 어떤 의지라는 측면보다는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슬퍼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게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이러한 어떤 님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기에는 여성적 어조가 더 섬세하게 잘 표현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음 네 번째는 의인화. 아까 꽃을 너라고 표현했죠. 그죠? 그래서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서 의인화했고 그다음에 대화체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게 되면 우리 해당화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 됐나요, 여러분? 요 해당화라는 시 간단한 시였지만 사실 여러분 현대시는요 우리말이기 때문에 읽기 편하긴 한데 제대로 보지 않으면 놓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시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읽으면서 이 시 안에서 어떠한 정서와 감정이 있었지, 어떠한 상황이었지 이런 것들을 잘 읽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시인의 어떤 경향성을 잘 파악해 두시면 그리고 제목에 담긴 의미를 잘 파악해 두시면 훨씬 더 시를 깊게 그리고 오랫도록 잘 남길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제3의 한에 대한 걸 배워보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Ooh.